예. 초기 불교에서 한상현 선생님 처음 발표해 주실 때부터 그 불교 이전에 그 브라만교에서 이제 베다 사상에 보면 언어를 절대시했다. 근데 이제 불교는 그런 언어의 절대시를 부정하면서 이제 언어 너머 수행을 통해서 언어 너머를 지향한다. 언어 너머 열반을 지향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대승불교도 이제 언어를 일종의 은유로 본다. 그 언어를 어떤 대상을 지칭한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에서도 또 이제 불림 문자를 말하면서 언어 너머를 지향한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맨 마지막에 권선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를 그 절대시하면서 언어에 매달릴 때 인간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들, 그러니까 언어의 역기능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 이상을, 언어 너머를 지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집착을 갖는 것을 넘어서고자 극복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역기능이 어떤 것들인가, 뭐가 문제인가, 이거는 언어관을 다루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권선만 선생님께서 심리학 분야에서 그 역기능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뭐 분별적 사유, 이분법적 사유 이런 걸 이제 불교가 결국은 경계하고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권선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런 역기능적인 거가 불교에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언어를 은유로 설명하고 그거를 불림 문자를 주장하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발표를 좀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이제 종합 토론 시간에서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제게 3개 들어왔는데 그 이상으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뭐 쓰지 않으셨어도 이제 손 들고 또 하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서로 각 분야 본인이 발표하신 그 분야만 이제 언급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서로 분야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서로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풍성한 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느 선생님 먼저 하셔도 되지만 한상희 선생님 맨 처음 발표하시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어느 선생님께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네, 그러면은 그 대승불교 발표해 주신 김성철 선생님께 질문을 일단 하나만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인도 철학에서 언어 대상 대응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언어 대상 대응 원리를 거의 뭐 처음부터 초기 불교 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책의 123페이지를 보면 불교 사상에서 대응 원리를 부정이 초기 불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그 위에서 4번째 줄 정도 보시면 그 이제 초기 불교가 무아설에 입각해서 집합체의 존재는 부정하고 구성 요소의 존재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구성 요소에게는 언어 대상의 대응 원리가 작동하지만 집합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써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성 요소에게 언어 대상의 대응 원리가 작동했다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인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언어 대상의 대응 원리, 말씀하신 그 대응 원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써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써주신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뭐 다들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는 쓰여 있는 대로 무화설에 이제 입각을 하고 있고 조금 확장을 하면 뭔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것은 가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대, 뭐 숲, 요즘 같으면 뭐 학교, 정부, 국가 이런 것들은 다 순전히 언어로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대응 원리가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불교부터 특히 아비달마 계통으로 넘어오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학파가 대표적인데요. 구성 요소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는 예를 들어서 색온 혹은 뭐 수온, 뭐 상온
이런 말들은 그것과 대응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막 강도가 인도 정통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격한 수준의 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코 집합체와 같이 뭐 숲이나 군대, 학교나 국가와 같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칭하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강도를 제가 뭐 인도 철학 정통파에서 얘기하는 정도로 강한 정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언어와 대상 간의 대응성은 인정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불교에는 조금 초기 불교 경전에는 초기 문헌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아비달마 문헌, 아비달마 학파 중에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조금 강하게 오히려 니카야에서보다도 초기 경전에서보다도 더 강하게 한 75개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그 대응 원리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구성 요소하고 집합체 구분이 한상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관습적인 것 내지 그걸 지칭하는 관습적인 말하고 궁극적인 것, 뭐 궁극적인 말 이 두 개와 상응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께서 초기 불교를 설명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상좌부, 남방 상좌부라고 말씀하셨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불교는 약간 그러니까 색온이라고 해도 그게 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실제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오온도 구성되신 거지만 색온도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죠? 수온, 행온 이거 다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그거를 실제하는 걸로 보지 않았지 않았나. 오히려 유부에서는 그거를 법이라고 해서 구성 요소를 법이요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대승이 또 비판하게 되지만요. 근데 그 유부에서 그러니까 대승불교 내 유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법유로 인정을 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남방상좌부가 그대로 초기 불교인 것처럼 연결을 시키면서 그게 다 니까야 경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초기 불교랑 남방상좌부 이거 그냥 같은 걸로 봐도 되나 이런 질문이 저는 잠깐 들었었어요. 그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기엔 힘들고요, 당연히. 제가 이제 요 부분 설명 아까 드렸던 그 궁극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 부분은 니까야에 입각한 설명이었다기보다는 제가 주석서 설명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석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방 상좌부에서 궁극적인 것과 이 관습적인 걸 나누고 있고 그 언어를 이렇게 궁극적인 언어, 관습적인 언어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까지 제가 주석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니까야에도 물론 이건 궁극적인 언어다, 이건 관습적인 언어다라는 구분은 말로써 하고 있진 않은데요. 근데 사실은 뭐 니까에도 중생, 사람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온, 12처, 18개 이런 무상, 고, 무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 두 언어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다 그게 그냥 시설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선생님 강조를 하신 거죠. 그게 꼭 실제하고 대응하는 거는 아니다. 대응물이 있다면 시설이 아닐 텐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예. 김성철 선생님 답변하신 김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다른 선생님들께.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예. 제가 사실은 저도 대승불교, 인도 대승불교죠. 인도 대승불교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 관련 문헌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저는 뭐랄까요, 사실 교양 수준도 못 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얘기만 할 때마다 이건 너무 어렵다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분리문자와 분리문자 얘기를 이제 강연 원고의 제목까지로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이해고 뭐랄까 좀 확인을 받고 싶은 수준의 질문이어가지고 상당히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한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분리문자와 분리문자 하나만 먼저 집중을 하면 선종에서 이 분리문자 얘기할 때 이 문자가 뭐랄까요? 굉장히 그 언어 일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경전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이러한 제 이해가 맞는지, 그리고 분리문자의 이중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교리 자체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불이나 회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경전을 공부할 여유가 없을 때, 야, 그거 공부 안 해도 돼. 그거 공부 안 해도 충분히 간단한 한마디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뭔가 좀 나중에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요. 이런 제 이해가 맞는지 하는 질문부터 먼저 질문 형식을 빌어서 말씀. 예, 질문 감사합니다. 김성철 교수님 그 질문하신 내용처럼 그 두 가지 함의들이 다 같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의 문제에서 분리문자, 교회별전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뭐냐면 교종의 경전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분리문자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물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리고 또 특히 저는 도신 이후에 어쨌거나 선종의 종파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남종과 북종의 어떤 이런 차이점, 이거는 그 해능 이후에 종파들이 형성이 되면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문제의 이야기들은 도신 이후에 어쨌거나 문제일 거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화엄종이라든지 천태종이라든지 이런 종파와의 어떤 경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냐면 분리문자 얘기할 때는 경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1차적인 어떤 출발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조사선이 진행이 되면서 이 문자에 대한 어떤 문제는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들하고 같이 관련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5분들이 발표했던 그런 내용 속에 가지고 있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특히 승천의 신신명 같은 경우는 지도문안하니 유형간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극한 도라고 하는 거는 간택심, 즉 우리 권성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분법, 분별심, 이것만 버리면은 결국 선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 얘기했을 분명히 뭐냐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인식이 됐다,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제가 중국분 이야기들을 써놨잖아요. 근데 중국인들 특히 그 북방 지역 쪽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종사가 되든 유교사가 되든 막심적인 어떤 시각 속에서 논의들이 돼요. 90년대 초창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이 지배층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뭐냐면 이 피지배층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지 하는 문제 속에서 평가가 있고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어서 해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평민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문자서 속에서 사대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정치적이나 어떤 사회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문자를 무시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평민이라든지 그죠? 글자를 배우지 않은 계층에 확산되는데 이런 어떤 역할들을 분명히 했을 거고, 문자를 강조하고 문자선을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문자를 향유하는 계층, 특히 뭐냐면 유교 사대부들에게 사회가 지배될 때, 즉 불교가 유교의 억불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뭐냐면 유학자들의 불교가 다가가는 방식들은 또 언어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생존의 방식이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올리면 결국은 중국의 어떤 역사들을 놓고 봤을 때 명대, 송대, 명대 이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청대에 오면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청대에 오게 되면은 불교가 있잖아요. 스님들이 완전히 승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를 지킨 건 명대에는 4대 고승이라도 나왔지만 청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를 지킨 건 유학자들에 의해서 거사불교를 지켜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도 결국 불교를 지켜낸 건 오히려 문자였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선생님 말씀이 분명히 그 일리는 이게 지적이 분명히 옳으신 지적이지만 사실은 문자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김학림 선생님 다른 질문 꺼내기 전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그 김성철 선생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김성철 선생님께서 강연하시면서 이 유식조 이쪽 말씀을 많이 안 하셔갖고 이제 그 분별과 실온 그것과 사상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적 사유와 존재 이 관계에서 두 개가 서로 순환적으로 상호 규정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존재를 규정하고 다시 존재에서 규정받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분별을 넘어서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서로 규정받으면서 또 그것에 의해서 규정받아서 또 사유가 되고 사유가 다시 존재를 규정하고 이런 순환을 넘어설 수 없고 둘 다가 허망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론 같으면은 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유식은 공이 아니고 이런 순환 너머의 그 근거로서 궁극적인 것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분별적 순환의 근거. 그거를 식이다, 식의 전변이다. 이런 분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안 해주신 것 같고 그 식은 이런 분별을 일으키는 근거인데 분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의 것이고 그걸과 바로 선불교가 이심 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심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분별 너머의 심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차원 이상의 것이니까 불린문자 문자에 매이지 않아야지 비로소 그 심에 이른다 이런 의미에서 선이 불린문자를 말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대승불교와 선불교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유식 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설명을 빠뜨리고 사실 유식의 교리 내용 자체를 여기서 막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어 가지고 약간 좀 축소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살지의 진실의 품은 아까 이제 세 가지 논리가 나오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으로 개념적으로 그 사유하는 작용,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분별이라는 용어입니다. 상상입니다. 상상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이고요. 그것의 그 상상의 결과에 대해서 또 언어로서 그러니까 상상의 결과는 대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아가 있다. 아니면 뭐 숲이 있다,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상의 결과물에 대해서 자아라든지 혹은 군대라든지 국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지의 대상도 똑같습니다. 뭐 병이라든지 뭐 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상상의 결과에 대해서 언어가 이렇게 따라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별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식에서의 설명의 방식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의 분별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우리의 어떤 신체와 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자아의식과 소유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작용을 이제 7번째 식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는데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표층의 어떤 그 의식 작용. 이게 사실은 분별의
이라는 용어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유식 사상에서는 언어 활동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분별 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측면에서 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깊은 차원의 알레아식, 그다음에 7번째 자아의식, 그다음에 표층의 의식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분별 작용의 결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제 봅니다. 일종의 불교 용어는 아니지만 일종의 관념론적인 사고 방식을 유식 사상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러한 관념론적인 사고 방식에서 그 결과, 즉 대상으로 현현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가리키는 언어는 전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은유입니다만,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과정 자체는 존재하는 걸로, 인과적인 효력을 가지고 전개가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의식의 어떤 내면적인 전개 과정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언어의 어떤 작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유식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비판이 받는 지점이 그런 것이죠. 그러한 어떤 내면적인 어떤 정신적인 작용까지도 뭐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파괴할 우려가 있다라는 식의 비판적인 시각이 유가행파에서 이제 중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식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의식 작용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 작용의 결과로서, 즉 분별의 결과로서 마치 세계가 있는 것처럼 현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이것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 작용의 대상으로서의 식의 결과는 없다.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면의 어떤 궁극적인 자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행파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데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구도라고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식의 전변 결과로 있는 세계 자체가 그 전변의 결과가 그냥 없다라기보다는 식을 떠나서 있지 않다. 식의 결과로서만 있다. 근데 그게 마치 식 떠나서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은 그게 망집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그렇습니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김방룡 선생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자 했던 거는 그 아래야 식이라는 것을 분별의 근거로서의 식을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그러니까 아리아식 자체를 무구식으로 이해하면서 그게 선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이심전심의 그 마음이다. 우리의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건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그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논의들을 해놓으셔가지고 보면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불성의 때 제가 이제 아까 유식하고 마이크 나오다 열애장하고 이제 반야 논리가 이제 이게 이제 두 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문제들을 깊게는 저도 좀 이렇게 잘 터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저는 선에서 유식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차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우리 서유자 선생님 그 전공 분야라 여러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권성만 선생님께 조금 한번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이쪽에 그 선불교 쪽에서 선불교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지. 이제 그런 결론들을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언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주체가 인간의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조사선, 간화선 이야기를 할 때 관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문. 그 화두를 이야기할 때는 의심이 걸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조사들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의 화두라고 하는 건 관문이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게 저 중국에 있는 아주 큰 무슨 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바로 이 관문인데 이걸 걸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걸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자부불성관에 계획에 불성이 있냐 없냐 하는 얘기가 이게 부처님 얘기하고 부처님이 나오는 열반경 얘기하고 이게 조주스님이 없다 한 얘기가 이게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라 논리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걸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도가 뭐냐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 심지어 똥막대기다. 운문의 호떡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대상물을 지시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고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선과 간화선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관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역기능이냐 순기능이냐 무슨 기능이냐 이 문제들이 아니라 언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를 뭐냐면 말도 안 되게 다리 걸고 해가지고 뭐냐면 못하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 작용을 못하게 하는데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조사나 부처님의 대단한 권위를 갖다가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사고작용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됐을 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차원의 즉 뭐냐면 사고를 통해서 하는 그런 작용들이 깨지면서 소위 무명이 타파되고 이러면서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 어떤 그 가정들인데 이게 이제 조사선이나 간화선에 나오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상담 기법이나 이런 기법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분법적인 거 뭐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께 설명하는 방식들이 제가 선적인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 저렇게 저 해서는 절대 못 깨닫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되는데 선이라고 하는 거 저걸 깨버려야 되는데 저런 식의 이렇게 뭐 PPT 놓고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이게 아니라 뭐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로 여기 앉아 있느냐.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언어의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작용하는 걸 막아버리게 해서 헷갈리게 하고 막아버리게 하고 언어라고 하는 그 말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사고작용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런 어떤 장치나 방법들이 과연 어떤 현대의 심리학이나 이런 속에서 어떤 기법으로 이용되는 게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65세 이상의 노인한테 질문하실 때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간에 따라가다가 머리만 복잡해지고 지금 뭘 질문하신 건지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뭐 대충 얘기를 드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심리학은 세속의 학문이다. 이 도를 깨치기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뭐 견성하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인습적인 사회에서 좀 더 어떻게 부적응을 줄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느냐. 그래서 언어를 인정하고 다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도록
하는 것을 도와줄 뿐이지 뭐 선처럼 도노 돈수를 믿으십니까? 점어 점수를 믿으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그 어느 쪽의 입장이십니까? 하여튼 그 심리학은 그렇게 뭐 도인이 되는 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습적인 단계 내에서 좀 더 편안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학문이자 그런 활동이다. 그래서 감히 선을 논의할. 근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들이 꼭 도인이 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일반인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지혜가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도인 되게끔 하는 장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분법적 사유로 막 헷갈리고 있을 때 그 이분법적 사유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 더 이상 거기서 나갈 수 없다. 그런 사고를 좀 깨는 역할은 하시지 않으실까요? 심리치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 심리치료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엘버트 앨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내담자와 아주 그 견고한 라포, 신뢰관계의 바탕 위에서 너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이분법 생각을 하네? 계속 그렇게 생각해봐. 끝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결국 너만 괴롭잖아. 바보같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내담자를 놀리기도 하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인지 비현실적인 생각인지를 꼭 설득해서 바로잡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각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사유를 한계로 끌고 가서 거기서 탁 이렇게 막히게 하는 게 마치 가나선에서 그러니까 뭐 언어로부터 초월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이분법 사고의 역기능을 예. 좀 더 실감. 강렬하게 경험할 수 예, 있도록 하는 치료자도 있습니다. 있겠죠. 그럼 뭐 어딘가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권성만 선생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우리 박창국 선생님께 뭐 질문 있지 않으세요? 몇 년 만에 뵀는데 많이 세월이 흘렀네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철학과 동료 교수입니다. 책도 좋은 책, 제가 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주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셨더군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가벼운 질문입니다. 아주 개론적인 질문인데 과연 언어 철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언어가 세계를 구성한다 라는 주장을 뭐 카시러 등등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이냐? 언어로 세계를 구성한다는 게 무슨 구체적인 의미냐?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예를 뭐 진선미가 뭐냐 이런 좀 추상적인 거는 뭐 사변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뭐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상당히 인간이 하는 체험이고 인간의 어떤 현상인데 그거는 경험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철학자들은 과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또 그런 주장을 한 학자들은 어떤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뭐 대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 권성만 선생님께서도 이제 언어와 그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가 구성된다는 입장은 아까 그 샤피였던가요? 에스키모 그 언어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좀 그런 입장하고 좀 상당히 좀 뭐 거의 뭐 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권성만 선생님께서는 이제 피아제 예를 들으면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 아직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뭔가 사고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어가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사고 구조를 뭐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권사문 선생님 입장은 이제 언어하고 사고가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제 가시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훔볼트 뭐 헤르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세계를 이제 구성한다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어린애의 어떤 그 언어 습득 과정 뭐 이런 것까지 관찰은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제 어떤 고대 문명이든 어떤 이제 문명사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접근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그런 식의 결론을 뭐 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린애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 아직 언어 습득을 하기 전에 뭐 사고를 뭐 하는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뭐 우리 이제 저기 뭐 권위 있는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제 그렇다고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좌우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제 그 카시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인류가 처음에는 그런 신화적인 어떤 그 사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신화적인 그 언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 뭐 정령이라든가 뭐 악령 뭐 이런 게 다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호모의 어떤 그런 일리아드라든가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신들이 막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막 신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싸우고 어떻게 보면 인간을 통해서 이게 신들이 서로 막 전쟁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언어 구조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이나 사고를 이미 이제 상당히 결정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애들이 이제 아직 이제 언어 습득하기 전에는 이제 뭐 어떤 뭐 나름대로의 그 언어의 구조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사고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떤 아까 그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언어 구조에 의해서 어떤 그 지배되는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언어가 사고를 이렇게 규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제 권성만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자의식을 갖는 것이 어떤 그 언어 구조하고도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어, 수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뭘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나는 어떻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언어 구조가 어떤 그 자기 의식에 어떤 자기 의식을 어떤 생성시키고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언어는 이제 카시르 같은 사람은 상당히 어떤 그 역사적으로 그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언어 형태가 생긴 것은 원래부터 이제 뭐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신화적인 의식이 이제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상실한 후에 그러니까 뭐 한 얼마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도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약간 뭐 사이비 기독교 뭐 비슷한 데서는 뭐 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나는 뭐 신을 분영하다 그럴 때는 뭐 저 사람이 뭐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안 하고 저 사람은 마귀가 씌어서 저렇게 생각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인간이 어떤 뭐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건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식의 또 언어만 하더라도 이 어떤 긴 역사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그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 것이고 신화적인 어떤 의식이 지배했던 상황에 비해서 그 기간에 비해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언어가 이렇게 어떤 인간의 사고를 뭐 규정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권성만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글도 아주 뭐 참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강의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뭐 너무나 참 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참 너무 강연을 잘하셔가지고 항상 부러워요. 항상 부럽고. 바다를 치는 거죠.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권성만 선생님 글이랑 김방년 선생님 글을 읽고서 이게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질문할 게 없었어요. 너무나 이제 명료하게 이렇게 좀 쓰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뭐 언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주어 수어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언어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떤 그 자의식을 발생을 시키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자의식의 발생이 이제 권성만 스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자의식이 어떤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삶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갖게 되고 뭐 어떤 열등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또 뭐 그것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역기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순기능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내 얘기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책임의식이라든가 됐죠? 뭐 저쪽으로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김방용 스님한테 뭐 사실 좀 이제 뭐 저 김방용 스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라고 우리 주최 측에서 요청을 선생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 규정을 그렇게 자꾸 이게 폭로를 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언어가 어떤 이게 깨달음의 체험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진짜 전할 수도 없고 좌우간 이게 언어화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언어의 한계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들의 그 일상 언어 같은 경우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일상 언어는 과학의 언어하고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나는 여기가 좀 더운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과학은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몇 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덥다고 느끼기도 하고 나는 뭐 그렇게 뭐 더움지 않은데 뭐 이렇게 느끼거든요. 뭐 사과 예를 들어서 사과 맛 같은 경우도 이 사과 참 시네 그랬을 때 뭐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얼마나 시게 느끼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일상 언어는 뭐 이런 깨달음의 체험뿐만 아니라 뭐 모든 어떤 그 사태를 특히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우리들의 어떤 그 상태, 뭐 몸의 상태라든가 어떤 뭐 감정적인 느낌, 뭐 내가 뭐 화가 나 있다 이런 것도 뭐 내가 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말로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일상 언어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한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약간 좀 말이 꼬이는데 뭐 일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은 못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이 사과가 시다 그럴 때 그 맛을 우리가 경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의 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뭐 나는 깨달아서 뭐 체험이 막 이랬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쉽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언어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깨달음의 체험이 좀 드물기 때문에. 근데 깨달음의 체험이 만약에 사과를 먹는 체험처럼 뭐 많이 흔해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뭐 금방 깨달음했더니 뭐 깨달음의 상태가 뭐 이랬다 그랬을 때 금방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이게 언어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언어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냥 깨달음의 체험이 좀 드무니까 뭐 드물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고 그래서 일단은 뭐 깨달음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뭐 누가 이제 뭐 깨달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했을 때 뭐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그런 상태를 뭐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좌우간 이건 어떤 뭐 언어의 한계라기보다는 언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뭐 깨달음의 어떤 체험이 좀 드물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성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좀 뭐 언어 잘못이 아니고 뭐 깨달음의 체험이 좀 드물어서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죠. 예, 뭐 특별히 답변하실 거 없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당하신 이야기인가요? 근데 드물지만 어느 사람이 어떤 경지를 깨달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해도 아 그게 어떤 상태겠구나라고 좀 예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대충은 우리가 뭐 좀 또 추측할 수도 예감하겠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네. 번뇌 망상에서 뭐 벗어나는 거 벗어나서 그렇죠. 뭐 정신이 이렇게 뭐 막다든가 그런 건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뭐 일상적으로도 뭐 그런 어떤 뭐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좀 경험들이 뭐 있으니까. 경험이 좀 있으니까 예, 거기에 예. 비춰가지고서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깨달음의 처음이 과연 언어로 이렇게 표현될 수 없는 것이냐 저는 뭐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언어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깨달음의 체험을 뭐 갖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근데 거죠. 표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깨달음의 상태를 언어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다라는 그 구분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경전을 다 읽어서 그 말을 글상으로 문자상으로 다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상태를 내가 직접 경험한 그러니까 마치 지도를 봤다고 해서 내가 산에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언어 이상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 맛다 사과랑 맛이랑 뭐 상당히 다르죠. 비슷했습니다. 예, 예. 이 사과가 뭐 정말 뭐 너무나 시다. 뭐 다른 사과들에 비해서 너무나 특별하게 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그걸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죠. 아는 거죠. 뭐 그쵸. 그런 거나 뭐 예, 비슷한 예, 거라고 예,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청중석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허문수님이 어느 분이시죠? 그 한상희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름으로서의 빠나띠 시설, 예, 시설과 의미로서의 시설 두 개를 구별을 하셨는데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성철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명언종자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합니까? 진언종에서의 진언은 고대 베다의 언어와 성격이 같은 건가요? 네,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빤야띠가 이제 이론이 그 성자부 아비담마 들어가면서 빤야띠 이론이 조금 발전을 하고 이게 이제 처음부터 뭐 이름으로서의 빤야띠 그리고 의미로서의 빤야띠 구분이 처음부터 지워졌던 건 아니고요. 조금 발달하다가 나중에 한 12세기, 1, 2세기 정도 됐을 때부터 좀 명확하게 이름이 나누어지고요. 그 전에는 일부만 나와요. 뭐 나마빤야띠가 먼저 나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예, 일단 발전이 되다가 나중에 조금 두 개가 명확히 이렇게 확립이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쉽게 이해했을 때 나마빤야띠는 이름 붙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사물에도 각각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아비담마 상자부에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네 여겨졌던 그런 색이라던가 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각각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이름 붙이는 것들을 나마빤야띠라고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타빤야띠 같은 경우에는 그 궁극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이 있을 때 궁극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거기에다 의미를 지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궁극적인 것이 아닌 것들, 관습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사람의 예를 아까 발표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된 것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자라고 그것을 의미 지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의미를 지우는 것을 그러니까 아타빤야띠, 의미로서의 빤야띠라고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PPT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름으로서의 빤야띠 같은 경우에는 알게 하는 빤야띠라고 해서 이제 빤야띠라고 이제 원어로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쵸. 알게 하는 빤야띠이고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알게 만드는 것 그런 빤야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의미로서의 빤야띠는 원래 없던 거지만 의미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려지는 빤야띠. 그래서 원래 없던 건데 의미가 알려진 빤야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습적인 것에 대한 이름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쵸. 관습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그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이름으로서의 빤야띠는 관습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도 이름이 있어야 되고 관습적인 것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로서의 빤야띠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게 아니라 관습적인 것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의미가 없던 것을 의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중생 이런 거는 집합물이기 때문에 관습적인 거고 그거를 분석한 오온 이거는 이제 불경에서 나누는 중요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인 거. 인간, 자, 내가 나라고 하는 거 이거는 관습적인 것인데 이거는 그게 없는데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뭐 나무는 있지만 숲은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의미로서의 빠냐띠라고 한다. 뭐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가질 텐데 왜 이 구별이 그냥 둘을 구분하고 그냥 그거의 이름을 그러니까 명칭을 두 개를 구분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은 다 붙여야 되니까 이름으로서의 빤냐띠라는 이름도 있는데 궁극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이 원래 있는 것과 원래 없는 건데 의미를 만들어 놓은 것 그 두 개를 구분하다 보니까 아타빤냐띠라는 게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아타빤냐띠와 별개로 나마빤냐띠라는 것은 또 먼저 등장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래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마빤냐띠라는 것을 또 만들고 나중엔 두 개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빤냐띠로 이렇게 확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이름, 예, 의미, 명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재 선생님께 주신 질문이 명언 종자 어떻게 존재하냐.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종자는 표면적인 의식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의식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식학파 이전의 그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유식학파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언어라든지 아니면 현재에 없는 것들이 어떻게 표면화할까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현재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학파의 설명의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유가행파라고 유식학파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미래의 존재나 과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없었던 것이 현재 이렇게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의 심층에 저장되어 있다가 표면화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자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설명의 방식이지 경험적으로 우리가 뭔가 심층에 있었던 뭐가 쌓여 있어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층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레아식만이 그거를 인식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은 하는데요. 아레아식의 인식의 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지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방식으로 인식한다. 라고 불명료하게 인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요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와 과거라는 그런 어떤 설치 유부식의 실제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심층이라는 공간을 이론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론적인 설명의 방식이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약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약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선정의 상태에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한번 훑어봤더니 표면화되기 이전에 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험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깊은 선정 상태에서의 경험을 아까 말한 순전한 이론화의 과정이 아니라 깊은 선정 상태에서의 경험을 조금씩 이렇게 실마리로 삼아가지고 내가 일상적인 인식, 표면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잘 인식이 안 되던 게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느껴져.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상태를 종자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약간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 조금 들어간 설명이고요. 두 번째 이제 진언은 그건 뭐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동일한 사고 방식에 의해서 그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불교와 베다를 구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명언 종자가 이제 유식에서 설명할 때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것이 미래에 이제 결과를 낳기까지 그 업력, 그 힘이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류야식에 그 업력을 남기는 게 되는 거를 훈습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훈습된 것을 그 업력을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 나무가 씨앗을 남기듯이. 근데 우리도 씨앗은 땅 밑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땅 위에서는 씨앗을 보면 이게 다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의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심층 마음이고 그걸 아류야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있다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 그러면 유식은 생멸 한다고 그러죠. 찰나 생멸하면서 존재하다가 인연이 되면은 마치 씨앗이 싹으로 돋아나듯이 이 종자가 다시 구체화된다, 현실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마치 애들이 언어를 들으면은 그 정보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입력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과학적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뇌에 어떻게 입력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유식에서는 그게 뇌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다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게 아류야식에 저장된다. 그래서 아류야식 안에서 종자가 생멸하면서 이제 인연이 되면은 어떤 뭐 인식 틀도 형성하고 뭐 이래서 그 틀에 따라서 세계를 보게 되고 세계로 전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연히 그 어르신 설명의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안 밝혀져 가지고 그 자세히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런 거고. 근데 반드시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것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언어가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언어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언어로 말을 하는데 나의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러한 어휘를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어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 어딘가에 있는 어휘를 꺼내가지고 지금 발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어휘를 꺼내서 말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종자가 현행하는 과정이고 언어가 발화되는 우리 내면에서 표면적으로 발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무의식 안에 내가 어휘를 선택하고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종자의 형식으로 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고 발화하는 것도 거의 사실은 무의식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화여대 박정원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발표자 선생님 모두께 질문 드립니다. 근데 모두 답변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질문 들어보시고 답 누군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과 글로서의 언어는 매체인데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언어가 다루어지면 뭐 은유나 상징을 포함해서 진실을 전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다루어지면 왜곡될까요? 그러니까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를 묻는 거죠. 불교에서 분별이 허망일 수도 있지만 후득 분별 지혜도 있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면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일까? 뭐 정어 설명하셨는데 팔정도에서 그죠? 선의 입장에서 드리면 아까 그 권성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어찌 보면은 그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 언어 작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어찌 보면은 언어라고 뭐 소리를 지르든 몽둥이질을 하든 뭘 때리든 선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말을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정신세계라고 그럴까요? 어떤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들과 말을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세계 이 경지, 이것이 동일하다면 이게 진실이 전달이 되겠지만 거기가 층차가 난다면 그게 어떤 아무리 언어가 논리적으로 되더라도 이거는 서로 다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언어가 주가 아니고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의 어떤 문제다라고 조금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선생님, 이 됩니다. 차이가 있어도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글쎄 선에서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수준이 돼야지만 이게 소통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그 언어 자체가 예. 소통의 매개가 아니라 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뭐냐면 사실은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의 매개지 예. 언어 자체의 어떤 형식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몽둥이 질이 들어가든 어떤 행위를 들어가든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은 뭐냐면 이게 깨달음의 어떤 기원이 됐을 때는 이것들이 예.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서로 진실이 엇나갈 수 있고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형태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꼭 언어라고 하는 게 말뿐이 아니라 모든 게 또 언어의 네, 기능을 언어. 할 수도 있다 해서 예. 선생님 말씀하는 거하고 정반대도 예. 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언어가 된다. 언어가 될 수 있다. 근데 권성만 선생님 글 읽으면서 제가 인간의 최대 포식자가 최고의 포식자가 될 수 있는 건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인간만 언어가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동물들도 다 의사소통 할 테니까 그런 걸 다 넓은 의미로 언어라고 볼 수 근데 있나요? 인간만큼 이렇게 많은 어휘와 복잡한 문법적인 구조를 가진 동물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 응. 응.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의사소통 인간하고 경쟁을 했을 때 밀리잖아요. 그 인간이 경쟁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인간은 고래를 잡아 먹잖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는 언어냐?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 있고 남을 지배하기 좋은 언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만물의 언어가 영장이라는 있다라고. 용어가 뭐 고상한 개념이 아니라 예. 뭐 포식자 개념으로 보면 인간이 어쨌든 예. 최상위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좀 살벌한 언어지만 예. 그리고 뭐 굳이 말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뇌도 크고 뭐 등등. 예,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다. 그래서 부모나 선배들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서 전수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오랜 양육 과정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선배들, 선조의 경험을 누적시킬 수 있었던 것. 노하우를 누적시킬 수 있었던 것, 축적할 수 있었던 것. 다른 동물 세계에는 그렇게 축적이 없다.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간보다 더 나은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권성만 선생님 이야기를 약간 뭐 보완하는 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만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사고하고 언어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뭐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인간의 어떤 사고 능력 뭐 이것도 이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동물도 물론 뭐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언어를 구사를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게 그 다른 동물들의 행태라든가 또 뭐 자연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뭐 이제 동물들의 어떤 행태를 알고서 이제 저 동물은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뭐 잡아먹을 수 있겠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성적인 능력이 있고. 근데 모든 동물이 그래서 자기가 먹을 먹이 어떻게 잡아먹을지 다 알지 않아요? 왜 인간만 아나요? 인간은 그냥 이것저것 근데 너무 이제 다 그 동물 잡아먹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이고 이제 그 본능의 어떤 그 틀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이고 뭐 우리야 뭐 과학을 통해서 뭐 우주의 법칙을 뭐 자연의 법칙을 다 이제 뭐 알고 뭐 별의 법칙을 알고 뭐 행성의 어떤 법칙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간의 언어는 뭐 이제 또 그런 것의 어떤 그 표현이고,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권성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인간의 언어하고 동물의 언어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여러분들도 언어에 지금 좀 질리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언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시고 질의 토론하시면서 뭔가 생각을 정리를 또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씩 아니면 2분 저쪽에서부터 쭉. 네,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언어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이 넓은 스펙트럼의 대화를 처음 이렇게 경험해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에 그 동물하고 비교해 볼 때 저한테 질문을 받는다라면 인간은 동물을 이해할 수 있지만 동물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언어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여러분 말씀 중에서 이제 권성만 선생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언어에 대한 그 한계,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언어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의문 속에서 권성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애고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그 흑백 논리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되게 와닿거든요. 그 이제 그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그 아집이라고 하는 것과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한 개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 어쨌건 간에 그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고 세상이 굉장히 평화롭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제 관점으로는 권성만 선생님의 의견을 따랐을 때는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상황 속에서 언어가 내재해 있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 원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 언어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에고라고 하는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에고는 생존과 번식의 과정 속에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돼서 언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내재된 결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 그 질문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어가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은 왜 언어가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성만 선생님도 이제 뒷부분의 대안적인 측면에서 그 자아초월 심리학과 그다음에 그 이 후 인습적 단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자아와 언어를 초월하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뭐 이 생태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어를 초월하고 뭐 견성하고 해탈하고 이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언어를 더 초월이 아닌 진화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혹시 있다면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시 정리하면 언어의 한계는 어디서 왔는가? 자, 두 번째는 언어를 초월적 관점이 아닌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진화적 관점으로 언어를 성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안 가셔도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깊이 있는 질문이고 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역시 저는 뭐 심리학을 하는 과학자로서 진화론을 제 사유의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존과 번식을 위한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언어가 만들어졌냐? 이거는 먼 과거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인간이 어떤 지능을 갖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내 피부를 경계로 한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어떤 자아의식이 발달했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언어가 발전했고 그러니까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겼냐 아니면 모호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수단으로 나나 이분법적인 단어를 만들었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저는
초기에는 사고가 먼저 발전했을 거다. 그런 모호한 개념이. 근데 이제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 사회에는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나 사회로부터 그런 언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사회의 인습적인 언어 패턴과 사유 패턴을 내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을 이런 그 언어적 구조 속에 사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꾼으로 삼고 이 사회가 지탱하도록. 그래서 종교가 위험한 것은 그 종교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을 때 항상 그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기존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들한테 승계해서 왕권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출가? 그럼 누구한테? 그래서 이 탈사회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항상 그 언어가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인습적인 단계에서의 논의냐 아니면 후인습적인 단계에서 논의냐. 이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면 전 인습적인 단계에서 인습적인 단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사실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단계는 단순화한 표현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옥, 악귀, 뭐 축생에서부터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수십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자들 중에는 인류가 진화 역사상에서 지금 발전 단계가 전인습적 단계에서 후인습적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방향은 그러니까 인습적 단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후인습적 단계로 아마 인간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깨달은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의식의 발전 단계를 미리 경험한 그래서 인습적 단계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인류가 나가야 될 의식이 발전해가는 진화 방향을 먼저 가서 경험한 극소수의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이 전통이라는 것, 인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잘 살펴봐라. 돈이 있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사회적인 가치들.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르다. 진실이 있고 허위가 있다. 이런 우리의 그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사회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어떤 불행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분법적 사고든 인지적 융합이든 이게 흑백 논리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흑백 논리에 아주 철저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성숙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다차원적인 다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지적 융합에 빠져서 그냥 말 한마디 들으면 핏대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개인차가 있다. 그 인습적 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언어의 함정에 많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인습적 단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언어를 잘 배워야죠. 언어를 잘 활용해야죠. 그러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잘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글쎄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합의해서 이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있는 거니까 환경도 파괴하고 우리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뭐 합의가 돼서 주어가 빠진 뭐 그런 언어를 새로 개발한다 모르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 관점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원주민들의 언어 구조 속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언어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배우고 학습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없을까요? 이제 그게 윌버가 말하는 전초 오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습적 단계에서
후인습적 단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전 인습적 단계로 내려갈 것이냐는 거죠. 네. 그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그런 원시인들이 뭔가 우리 인습적 단계를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경쟁의식이나 자의식이 미약하지만 아마 그쪽으로 갔다가는 나중에 사자한테 물려서 우리가 이제 먹이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전이냐 후냐,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점점 더 발전해가고 인습적 단계에서 후인습적 단계로 나가야 되고 또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역사의 방향을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꼬라지를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지 아닌 것 않은데요. 같죠? 그러게요. 굉장히 지구 위에서 인간이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뭐 계속 살아야 하니까 어떤 기대를 좀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질문 듣는 거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 2분 내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길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 네. 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제 뭐 서양 철학의 언어관 이제 그걸 뭐 집필을 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 뭐 불교랑 뭐 어떤 연관되는 이야기를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뭐 일단은 뭐 다 너무나 다양한 이제 그 언어관들이 서양 철학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불교와 비교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아까 그 다뤘던 그 헤르더, 훔볼트, 카시러 같은 경우 어떤 인간의 그 역사성, 인간 정신의 역사성 같은 걸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 아까 특히 이제 저희 유식불교 이제 그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그 불교에서는 그런 인간의 역사성 같은 거 사실 이게 부처의 깨달음, 부처의 가르침 같은 경우도 역사의 특정한 단계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 뭐 이제 예수라든가 뭐 노자, 장자 이렇게 이제 비슷한 어떤 그 시기에 이제 그 비슷한 그 가르침에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나타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야스퍼스 같은 경우 차축 시대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 이제 불교도 나타난 것이고 그러는 건데, 저가 이게 불교 이런 특히 그 유식 철학이나 이런 데서 인간의 역사성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게 끌어들이면서 사유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한마디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까 마지막 질문도 하셨지만 언어의 한계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언어는 대상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언어는 대상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어의 한계에 빠져서 잘못 가느냐? 언어가 대상을 지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대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아까 제가 그 보살지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고요. 1분만 더 주시면 언어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족에서 제가 낸 문제인데요. 5리터하고 3리터가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5리터 컵입니다. 3리터 컵입니다. 5리터를 가득 채웁니다. 예. 그리고 붓습니다. 3리터가 있겠죠? 2리터가 남았습니다. 버립니다. 2리터 남은 것을 붓습니다. 1리터 있겠죠? 아니 2리터 있겠죠? 2리터가 찼습니다. 비었습니다. 여기는.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가득 찰 만큼만 붓습니다. 몇 리터 남았습니까? 4리터 남았습니다. 언어는 절대로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노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개념적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4리터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를 일상적인 언어로는 지시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어를 한계를 넘는 어떤 길이고 이게 유일한 인간이 가지는 언어를 한계를 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궁극적 실제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는 것을 그냥 비웁니다.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리터 계산하다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성철 선생님 언어의 한계를 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언어의 한계를 못 넘을 것 같아요. 화두를 던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네, 너무 재미난 말씀하셔가지고 이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처음에 언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는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역시 언어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늘 언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그렇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교에서 언어의 한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어의 그 힘이 너무 크다는 거를 불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악업을 봐도 의업은 3가지, 신업도 3가지인데 구업은 4가지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를 보면은 그 구업이 엄청나게 크죠. 뭐 좋은 것 나쁜 것 하여튼 그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스스로 아는 거가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어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언어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아는 것, 그게 이미 언어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넘어선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음을 알므로써 그 마음이 어느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에 좀 그거가 한계를 넘어서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언어를 논하느라고 계속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언어의 틀에 사로잡혀 계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언어의 그 압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